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지,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얼마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은행 계좌에 돈이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은퇴를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한 푼도 없어도 65세에 은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균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미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미국의 은퇴한 부부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쓰는 돈은 45,270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는 한 달에 뭐 4,000불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자, 이 정도로 살려고 그러면 미국 외곽 지역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 대도시에서 그냥 아파트를 얻어 산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집이 없다 그러면 시니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히 쉽지 않죠. 혹은 뭐 한국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을 집에서 같이 손주들 봐주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면 뭐 이 정도 금액 갖고 살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은퇴하신 부부가 이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만큼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금액별로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자, 만 불 미만을 사용하는 가정. 와, 만 불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800불 정도로 2.1%뭐 거의 없죠. 2.1% 정도는 만 불 이하만 쓴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 그리고 만 불에서부터 2만 불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18.2%. 예, 그리고 또 2만 불에서부터 3만 불 정도 쓰시는 분이 21.4%, 그리고 3만 불에서부터 3만 999불, 즉 4만 불 이하로 쓰시는 분들이 18%, 4만 불에서부터 5만 불 이하로 쓰시는 분들은 12.2%, 그리고 5만 불에서부터 7만 5천 불 사용하시는 분들은 15.9%, 그리고 그 위로 7만 5천 불부터 10만 불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5.5%, 그리고 10만 불 이상 사용하신 분은 6.7%.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나서 연간 10만 불 이상 사용하신다. 그러면 상위 6.7% 안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미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65세부터 74세 사이의 부부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9,872불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월별로 따지면 4,989불이라고 합니다. 월 한 5,000불 정도가 필요하다. 65세부터 74세까지. 자, 그리고 75세 이상은 연간 평균 사용하는 금액이 43,217불. 혹은 이제 월별로 따졌을 때는 3,601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돈 쓰는 게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65세 은퇴를 하신다. 예, 그러면 75세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5만 9천 불, 6만 불은 있어야 되고 한 달에 한 5천 불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미국 평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미국 대도시는 이보다 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외곽 지역은 이보다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에요. 사실 집에 돈이 안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집에 돈이 제일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집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 시니어 아파트먼을 갖다가 먼저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65세 되기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은 또 다운사이징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일을 안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버는 걸 어디서 벌까요? 제일 주 소득원은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하죠. SSA라고 많이 알려진 원래는 SSR입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입니다. 자, 이 정부 보조, 그러니까 소셜 연방국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있죠. 여러분이 세금 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1,782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자,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한다 그러면 한 3,500불 정도는 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65세부터 74세 평균적으로 돈 쓰는 거는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이기 때문에 한 1,500불 정도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셜 연금만 받아서는 한 1,500불 정도가 평균적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아껴 쓰면 또 아껴 쓸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뭐 집이 페이오프가 안 됐다든가 혹은 저축이 많이 없다든가 그러면 뭐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은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파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다가 개인적으로 IRA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셨다가 그걸 조금씩 빼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있는 재산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집이 뭐 두 채 세 채 있으면 렌트비 수익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에 오래 있어서 회사에서 주는 거 혹은 펜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혹은 군인 같은 경우 혹은 공무원 같은 경우 또 나오는 연금 같은 거 이런 걸 따져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군대 뭐 평생 계시던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것저것 소셜 연금하고 군대에서 나오는 거 다 합치니까 한 달에 8, 9천 불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진짜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일을 할 때에 비해서 한 70%, 80% 정도만 돈을 쓴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은퇴를 하고 나면 일을 안 하니까 사회생활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가서 쓰는 돈도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또 남을 안 만나니까 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뭐 차도 아무래도 좀 더 싼 차를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신경도 좀 더 좀 그전보다는 좀 덜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노년에 여유 있게 사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꼭 좀 추레하게 옷을 입고 차도 좀 싸구려 타는 것보다 능력만 되면 그래도 차도 좀 깔끔한 거 타시고 그다음에 옷도 좋은 거 입고 예, 그럼 더 보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 이 정도가 지금 현실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다들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요. 65세가 됐는데 돈이 없어요. 자, 제가 그 리타이먼 연금 받는 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62세부터 못 받아요. 그게 왜냐면 자꾸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40 몇 년도생 분들은 뭐 67세가 돼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나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이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70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받을 때가 되면 62세 옛날처럼 62세처럼 받으면 저는 앞으로 뭐 10년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옛날 같지 않아져요. 평균 수명도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펀드가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그걸 돈을 받을 때쯤이면 지금 받는 금액의 한 80%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에서 한 1,500불 정도만 더 있으면 평균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지만 저는 이제 그때는 그 돈보다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못 하겠고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모자란 돈을 채울 수가 있는가? 예, 모자란 돈은 우선 뭐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를 한다. 뭐 아르바이트로 파타임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돈을 버는 게 가장 간단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일을 너무 안 하면 갑자기 확 늙는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은퇴를 하고 나서 아유, 나는 이제 일하긴 좀 싫고 여행이나 좀 다니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은퇴를 하면서 지금 있는 집, 예, 집이 있으면 집 사이즈를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 집이 예전만큼 클 필요가 없죠. 자녀들도 다 독립해 나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을 조금만 더 줄이면 아무래도 돈이 적게 나가고 혹은 지금 있는 집에 모기지가 어느 정도 쌓였는데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조그만 집으로 가면 집 모기지가 안 나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지금 한 60만 불 정도가 에셋이 쌓여 있다. 근데 그 60만 불로 조그만 집을 사버리면 이제 월 페이먼트 나갈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지니까 더 적은 금액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집에다가 방을 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노인분들 두 분만 집에 계시긴 너무 적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노인분들 두 분만 계시면 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면 사실 그 돈도 만만치 않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르신분들 두 분만 계신다 그러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여행을 많이 가시고 그래갖고 아유 나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좀 여행 많이 다니고 좀 집도 비고 있는데 누군가 이 집 좀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방을 하나 좀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오히려 연세 있는 노부부가 사는 집에 방을 하나 빌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빌려주는 것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뭐 프라이버시 이런 같은 것도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적적하지 않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라스베가스도 그런 분 뵀거든요. 예. 집에 두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노부부인데 집이 큽니다. 집을 줄이지 않는 대신에 방 두 개를 다른 분한테 빌려줬는데 그냥 오붓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예. 뭐 젊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노부부에 비하면 그래도 예, 한 20살 예,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인데 그냥 뭐 형님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에서 잘 지내면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그냥 또 자기네들도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사갖고 와서 그냥 같이 나눠 먹고 너무 오붓하게 사는 거 이것도 좀 좋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찰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현찰이 필요한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 이게 오늘 제 얘기의 중점입니다. 예. 그래도 뭐 집이라도 있고 그런데 뭐 모아놓은 돈이 없어갖고 캐시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집도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리타이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보험이에요. 근데 생명보험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명보험이 텀 인슈런스라는 게 있고 홀 인슈런스라는 게 있고 유니버설 인슈런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텀 인슈런스는 안 돼요. 텀 인슈런스는 왜 안 되냐면 텀 인슈런스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드는 거예요. 뭐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그 대신 월 보험료가 되게 쌉니다. 그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사이에 죽으면 보험료가 나오지만 10년 동안 안 죽으면 그냥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월 보험료는 되게 싸요. 자, 이거는 누가 필요하냐? 젊은 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이제 막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죽을 걱정은 안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별로 부담금 없이 한 달에 뭐 몇십 불 안 되는 돈으로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이렇게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텀 인슈런스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홀 인슈런스는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돼요. 내고 있는 동안은 제 생명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안 내면 생명보험이 유지가 안 되죠. 자, 홀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예,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으면 그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100만 불이면 100만 불, 200만 불이면 200만 불. 그래서 그 돈을 담보로 그 돈이 원래 수혜자가 있죠. 예, 베네피셔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가거나 예, 이런 수혜자가 있죠. 뭐 남편이 죽으면 우선 와이프한테 가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같이 죽으면 뭐 자녀한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자가 있는데 이 수혜자가 이 은행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생명보험 홀 인슈런스를 들어갖고 이 수혜자를 은행에다 돌려버리면 그걸 담보로 여러분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뭐 매달 이제 보험료 내야 되겠죠. 그걸 나이가 들어서 보험을 들면 들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나중에 지금까지 내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조금 미리라도 인슈런스 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 또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인슈런스인데 자녀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굳이 아빠 엄마가 손 벌리고 예, 자녀들한테 좀 짐 되긴 싫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원래 자녀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보험 있죠. 예,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좀 상의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캐시 밸류가 있는 뭐 이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돈이 쌓이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뭐 몇 퍼센트까지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이 있는 경우 있죠. 예,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젊었을 때 집을 사서 모기지를 지금 거의 다 페이먼트를 오프 시켰다. 예, 뭐 혹은 뭐 100만 불짜리 집인데 한 80만 불 정도는 갚았다. 예, 이렇게 좀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역 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라는 거. 예, 오늘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리버스 모기지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모기지가 그냥 노인분들한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리버스 모기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좀 알아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리버스 모기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에다가 페이먼트 내는 걸 모기지라고 하죠. 예, 리버스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은행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집이 만약 페이오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집이죠. 예, 페이오프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집이죠. 만약 갚다가 못 갚으면 은행이 뺏어가 갖고 그다음에
뭐 매도를 한 다음에 뭐 남은 돈 저한테 주고 이런 식이 돼 버리죠. 근데 만약에 제가 페이오프 된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페이오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나머지 페이먼트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00만 불짜리 집인데 지금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80만 불 갚았어요. 나머지 20만 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일은 하기 싫고 소셜 베네핏 받는 것만 갖고 생활하기엔 조금 모자른데 왜냐면 집 모기지 나가는 게 한 달에 뭐 1,000불이고 1,500불이고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이 돈으로 나머지 걸 다 갚아버려서 집 소유를 갖다 내 거로 만들어버리고 집 모기지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버스 모기지가 집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꽤 괜찮을 것 같죠. 예. 리버스 모기지는 좀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해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기지는 뭐 55살도 해준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62세 이상 이렇게 된 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자,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돈을 빌려 쓰고 이자가 나오고 근데 언젠가 이분들도 돌아가시면 이자가 집 가치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녀들한테 집을 굳이 넘겨줄 필요가 없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혹은 자녀가 없으신 가족들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도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죽고 나서 집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기 복잡한데 리버스 모기지로 야금야금 거꾸로 까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는 보편적으로 본인의 나이 마이너스 30. 그걸 뭐 최대 대출 금액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65세면 마이너스 30 하면 이제 35. 예, 그러면 한 35만 불.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집 밸류의 뭐 한 60%, 최대 한 60%. 그러니까 100만 불 페이오프 된 집이라 하더라도 한 60만 불까지밖에 안 빌려줘요. 그렇지만 그 돈 갖고 나머지 여생을 좀 잘 본인이 즐기면서 예,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리버스 모기지는 사실상 뭐 크레딧 점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집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 나오는 게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자가 좀 비싸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버스 모기지는 집이 은행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집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프로퍼티 텍스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집에 관련된 거 HO니 이런 건 다 제가 내야 돼요. 예, 계속 제 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리버스 모기지로 받은 돈은 뭐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빌린 돈이니까. 그건 아까 라이프 인슈런스로 빌린 돈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일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 돈은 세금을 안 내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이 수입이야 이 수입이야 생겨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돈은 돈을 빌린 거니까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자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랑 좀 상의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번에 제가 힐락이라는 것 좀 얘기했죠. 홈 에퀴티 라인 업 크레딧.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리버스 모기지 같은 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집을 팔기 전까지 이 돈을 갖다가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집을 팔 때 그때 다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붙어갖고 나중에 갚을 돈이 더 많아. 그래도 이 집은 당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이 가져가는데 은행은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뭐 받을 돈이 더 많이 있으니까. 왜 이자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은행은 손해인 게 아닌 게 집 밸류가 100만 불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60%예요. 그럼 맥시멈 100만 불에도 60만 불밖에 못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만 불 이상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쨌든간 60만 불에 100만 불짜리 집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죠. 그리고 또 계속 사시는 동안 또 집값 밸류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사실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죠.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빌린 돈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부채가 남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테 뭐 빌리고 뭐고 자시고 없이 그냥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차액이 남으면 그게 뭐 상속이 될 수가 있지만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오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리버스 모기지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베네핏 같은 거 받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벌면 못 받는 혜택 같은 거
이거에 또 카운트도 안 돼요. 리버스 모기지는.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버스 모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예, 자녀분들이 잘 자리 잡고 살면 뭐 이게 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자녀들이 내가 뭐 물려준 거 없어도 잘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긴 좀 싫고, 근데 막상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이빙에 돈은 많이 없고, 근데 은퇴는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생명보험, 예, 그것도 홀 라이프 인슈런스, 유니버설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 밸류가 있는 거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프 인슈런스 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세요. 그걸 미리부터 좀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집이라도 많이 페이오프 된 게 있다.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돈 쓰는 걸 줄이는 거죠. 돈 쓰는 걸 줄이는 것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이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집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애들과 살아야 되니까 뭐 3베드룸, 4베드룸 이런 집을 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들도 커지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 두 분만 살면 집 크면 청소하기도 귀찮죠. 조그만 집, 조그만 콘도 혹은 아파트 이런 데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고 다운사이징으로 조금 다른 동네, 조금 외곽 동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은 집대로 놔두고 리버스 모기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베드룸, 애들 키우느라고 4베드룸이 있었는데 그냥 이 집은 애들 다 키우고 내가 미국 와서 열심히 일궈놓은 내 터전이고 아 이건 내 추억이 있어 팔기 싫어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도 받고 방 2개 남는 거 한 두세 개 남는 거 다른 사람 방도 빌려주고 그러면 또 여유 있게 따로 수입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 렌트비 받는 것도 원래는 수입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 분들도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한 달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체크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현찰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원래는 그것도 수입으로 계산해갖고 세금은 원래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임대 수입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미국도 돈이 없어져요. 이게 문제야. 진짜 이게 문제예요. 저도 걱정돼요. 저도 지금은 이제 66세, 67세 그때부터 이제 은퇴연금 받을 수가 있는데 저 때는 아마 70세가 넘어야지 은퇴연금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또 문제가 뭐냐?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지금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은퇴연금을 이제 미룰 수 있는 나이가 70세거든요. 그런데 은퇴연금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한 8%씩 더 적립이 된대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65세에 받을 수 있는 분들도 70세 받으면 더 많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때까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이 필요한 거를 이런 식으로만 잘 버티시면 나중에 은퇴연금은 더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65세부터 74세까지에 필요한 평균적인 돈이 59,872불이에요. 1년 동안. 근데 75세 이상은 연간 43,000불밖에 안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돈은 더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75세 이상에는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요즘에 수명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농담처럼 얘기해줘. 까딱 잘못하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도 뭐 100세 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100세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제 주변에 뭐 어르신 분들도 90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옛날처럼 이제 뭐 한 80 뭐 그때까지만 계획하고 은퇴 준비를 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 있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돈이 나오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소셜 베네핏이에요. 근데 그 소셜 베네핏은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뭐 돈이 더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더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70세 최대한도 미룰 때까지 미룬 다음에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때까지 은퇴하기가 좀 힘들다. 근데 요즘 젊으시니까 70세까지 좀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뭐 70세까지 뭐 미루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한 4,000불 가까이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4,000불 가까이 받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생 미국에서 군대 계셨던 분, 공무원 연금에다가 뭐 이거 다 받고 야 8, 9천 불 받는 분
뵀거든요. 예. 진짜 부럽더라고요. 일 안 하시고 한 달에 8-9천 불씩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야 그런 분들이야말로 최고인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거 생명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버스 모기지도 생각해 보시고 집 다운사이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두 분만 계시기에 너무 적적하면 또 집에 또 다른 사람들 같이 들여서 그냥 집 방 렌트해서 이렇게 살아보시는 거. 그리고 항상 소일거리라도 큰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일거리를 하시면 이 건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용돈도 더 벌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계속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메디칼, 메디케어, 그다음에 나중에 롱텀 케어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해드릴 거고 또 노후 대책에 대한 이런 얘기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일요일 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